김광수의 경제데이트 47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원입니다. 1부에서는 어땠습니까? 근데 지난번보다 네. 저 호응이 조금 네. 적은 것 같아요. 지난번엔 진짜 그 프로 뭐라 그러지 그걸 그 보는 사람들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거의 강의 듣는 느낌으로 듣고 있어서 제가 가끔 농담 쪽으로 소장님의 뇌에 있는 지식의 데이터를 제 뇌에 꽂아가지고 똑같이 다운받으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항상 느끼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읽는 능력의 차이? 생각하는 방법의 차이가 오늘 보면서도 나도 비슷한 뉴스를 보고 비슷한 데이터를 본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난 생각을 못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게 되는 반응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부였습니다. 예, 2부에서는 네. 1부에서 못했던 그 트럼프 정부 그 인사교체 안보 좀 그 이야기하고 네. 국내 이야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그 트럼프 지난번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그 가끔 말씀하신 이제 그 3인방 중에 한 명인데 그 맥메스터 안보부장관이 경질되고 존 볼턴이라는 이제 초강경 대북 강경파 초슈퍼 강경파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번에 그 안보 보좌관으로 이제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교체가 됐잖아요. 이번에 안보 보좌관이 이제 교체된 거를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부 장관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연이어 바뀐 그런 거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볼턴에 대해서는 이제 예전부터 그 북한하고 이렇게 설전 같은 게 좀 여러 차례 있었나 보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볼턴이 일단 안보부장관 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런 발언들은 다 잊어달라. 자기들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보조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이제 정책을 할 생각이다. 이런 식의 인터뷰가 있었더라고요. 예.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이제 1년 정도 지났잖아요. 네. 1년 정도 지났는데 전체 미 이제 연방 정부의 고위직 자리를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다 채우지도 못했어요. 아직도 못 채웠는데도 또 그 1년 정도 밖에 안 되는 사이에 핵심 그 보좌관이랄까 핵심 그 국무위원들을 또 상당수 이렇게 교체를 했죠. 근데 이렇게 교체하는 거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굳이 얘네들 말 안 들어도 자기가 이제 국정에 대해서 외교에 대해서 교체를 한 그걸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저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놈들을 다 바꿨고, 그렇죠. 맞습니다.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불리하거나 좀 안 좋거나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바꿨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누굽니까? FBI 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죠. 예, 쭉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조금 뭔가 이제 그 선거 때부터 이렇게 내세운 공약들이 있는데, 그 공약 이제 실행과 관련해서 이른바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자기하고 생각이 조금 달라서 뭔가 자기가 이제 정치적으로 좀 뭔가 그 이슈 몰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하거나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갈아치운 거죠. 두 가지예요. 맥메스터 보좌관도 그렇고 틸러슨 장관도. 그러니까 그건 후자에 해당하죠. 후자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자에 해당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 측근들이에요. 자기 그 선거 진영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그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해서 다 자르거나 교체했던 사람들은 그 누구죠? 버넌인가 뭔가 하는 사람. 대표적인 그런 경우죠. 전부 자기 캠프라든지 초기에 자기 측근들이에요.
자기 측근들을 그렇게 다 갈아치우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측근은 아니지만 이제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갈아치우는 그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대책 없이 즉흥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대책 없이. 근데 지금 북미 회담이라는 되게 큰 이벤트가 바로 앞에 있는데 이게 타이밍이 참 묘한. 근데 이제 이게 일부 우리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 북미 문제가 북핵 문제가 가장 큰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 이제 세계 전체로 봤을 때 가장 큰 이슈였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뒤로 밀려나 버렸어요. 무역 보복 조치. 이제 미중 간의 대립각이 이제 큰 이슈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으로 이렇게 밀려났어요. 이렇게 밀려났다는 건 뭘 의미를 할까요? 이미 북한이 거의 다 이제 끝났다는 그런 해결됐다. 미국 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노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북한 쪽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다 내놓고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그거를 이슈화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아니, 지금 이제 그 게임의 판이 이제 올 연초까지만 해도 그다음에 그 특사 보낼 때까지만 해도 북핵 문제가 그렇죠. 지금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세계 그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 그 가장 큰 이슈였어요. 북핵 문제가. 근데 이게 느닷없이 지난주에 대중 이제 그 통상 그 제재를 발표를 하면서 이게 이제 그 가장 핫한 그 이슈가 미중 간 이제 무역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뭐 이걸로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게임의 판이 지금 성격이 달라져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랬을 경우에 북핵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란에 대해서는 핵 그 협의한 거를 파기해야 된다, 재협상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과 관련해서는 비핵화를 좀 서로가 방향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노원님 어떻게? 원래 이제 북한이 중국하고 좀 많이 가까운 어떤 그런 관계였고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잖아요. 근데 지금 뭐 트럼프 정부에서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북한이 자기 편에 왔다 뭐 이런 느낌의 좀 이란하고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의 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 부분 예전에 자기들이 느꼈던 어떤 불안감이나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위험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지금은 좀 낮게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낮게 보고 있다라면은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재자로서 좀 최대한 좀 북한하고 좀 채널을 좀 더 두텁게 하고, 북한하고도 어떤 그 대화 채널이 좀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게 계속 조율을 하면서 미국하고도 좀 이렇게 좀 채널을 좀 더 이렇게 깊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중재자의 역할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북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을까요? 아니면 더 낮아졌을까요? 낮아졌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낮아졌을까요? 왜냐면 관심에서 뒤로 밀려나게 되면 거기에 쏟을 이렇게 뭐 자원이나 이런 게 적어지게 되니까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 아닐까요? 반대 의견 없습니까? 이 존 볼턴이라는 사람이 안보보좌관이 된 게 북한으로 하여금 더 숙이고 들어와라. 확실한 카드.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는 그 북한으로부터 보일 수 있는 최대 강경한 카드를 내보임으로써 불확실성을 더 줄이려고 하는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북미 정상회담을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볼턴이 됐든 누가 됐든
그 판을 깨면은 또 트럼프한테 잘려요. 네. 그렇죠. 네. 트럼프는 지금 그걸 굉장히 큰 정치적인 이제 그 하나의 그 거리로 생각을 하고 진로된 거거든요. 노벨상 내다보고 있는 카드로 만약에 미중 간의 통상 무역 전쟁이나 통상 그 갈등이 안 일어나고 그냥 북핵 문제가 최대 지금 관심 현안이었다라고 하면 네. 그 북핵 문제가 조금 이렇게 그 뭐라 할까요?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풀리기가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지금 예, 이제 미중 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통상 이렇게 갈등이나 대립이 해가지고 이제 이른바 이제 자기들 문제가 가장 핫 이슈로 지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핵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항상 카드로 쥐었다 놨다 할 거라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북핵 문제를 이렇게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그래서 북한과의 어떤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길게는 남북 간의 어떤 그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이렇게 이루어 갈 수 있는 뭐 이런 게 굉장히 힘들지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북한이 친중 노선을 걸어왔다가 친미 노선을 전환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난리 있죠. 네. 어떻게든 이렇게 태클을 걸어온다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 자체가 지금 이제 미국하고 맞짱을 떠야 되는 상황,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더 이상 북한 문제가 지금 이제 주변 문제로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전락돼 버렸군요. 예, 밀려난 상태예요. 네. 밀려난 상태예요. 통상 문제라든지 미국하고 중국 간의 어떤 그런 문제에서 이렇게 원만하게 타결을 이렇게 조속하게 타결을 내지 못하면 지금 5월 달에 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안에는 지금 그거 하기가 힘들거든요. 신경 쓸 여론이 예, 타결을 보기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혹이네요. 그러면. 예, 엄청난 혹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그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건 제가 말을 안 하죠. 가만히 주의원님. 제 의견은 내일 말씀하셔야죠. 아니 일단 판세가 어떻게 지금 변했냐를. 네. 근데 이런 것도 지금 판단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의심스러워요 저는. 근데 또 오히려 그 존 볼턴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되게 강경파로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지금 그 트럼프하고 그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오히려 제대로 그 트럼프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네. 예, 한 자리 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은 이제 부시 때 그 네오콘의 대표적인 주자였잖아요. 부시 때. 그래서 그때 육자회담도 이제 무산시키고 2005년에는 이제 뭐 그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된다 뭐 했는데 막 떠들고. 그렇죠. 예, 뭐 그때 2005년 그때 네오콘이 가장 기승을 그러니까 부시 임기 2기 때예요. 네. 2001년이 1기였고 2005년이 2기였잖아요. 그때 이제 네오콘들이 2기 때 전면에 등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부시 2기 정부의 전면에 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미국 그 라이사 유엔 대사 흑인 여자. 네네. 또 대표적인 네오콘의 그 한 사람으로 그 당시 강경한 그 이제 그런 거 있었고 나중에 뭐까지도 뭐까지도 했었죠. 뭐 국무장관까지도 했던가. 하여튼 뭔가 콘돌레드 라이사. 어쨌든 그 대표적인 이제 그 네오콘 주자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극도의 어떤 그 갈등과 긴장 속에서 그때 베를린 비밀 회담이 성사가 돼서 상당히 조금 이렇게 풀렸었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동시에 그때 한미 FTA가 본격적으로 이제 급물살을 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이미 서로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그 노무현 정부가 이제 미국한테 한미 FTA를 부시 정부한테 선물로 주고 베를린 이제 비밀 회담을 이렇게 성사를 시켜서 좀 그 긴장을 좀 이렇게 완화를 시켰던 걸로 보인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네. 시기가 딱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제 안보보좌관으로 이제 볼턴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지만 만약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 하겠다라고 먼저 선언을 안 했더라면
이 사람이나 흔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랬겠죠.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이제 하나의 큰 정치적인 뭔가 그 업적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질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질렀을 때는 뭔가 지금 북한에서 상당히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180도 다 바뀐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특사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은 순간 태도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네. 그건 뭔가 북한이 결정적인 그 제안을 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근데 그 결정적인 제안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굉장한 그 정치적 업적을 포인트를 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감히 그 정보를 통한 사람이 뭐 해코지를 할 수가 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준비 과정에서 네.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준비 과정에서 이제 장소라든지 실무회담 여러 가지 실무자들이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제 그 경우는 이제 한국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 중매쟁이 역할이. 그러니까 그 이제 트럼프보다도 이 볼턴이나 네. 지금 이제 그 새로 그 국무장관이 된 그 CIA 국장 그 폼페오 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잘 수습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실무진들을 잘 조정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어쨌든 트럼프의 정상회담을 털지는 못해요. 이 사람들이 네. 털지는 못하는데 그 준비 과정에서는 꼬장을 부릴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잘 이렇게 하느냐고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이제 메인 이제 그 디너가 자기들 문제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북한 메뉴에서 중국 메뉴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생각지도 못한 호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마 앞으로도 계속 갈릴 거예요. 뭐 그 자기 측근들도 갈리고 이제 특검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 측근도 지금 그 세션스 법무장관도 갈릴 거라는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갈리고 그다음에 그 FBI 누구죠? 그 부국장인가도 뭐 이렇게 갈리고. 또 이번에 매티스나 존 켈리도 사임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전망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제 어쨌든 간에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정권을 그나마 이제 세계 특히 안보 면에서 이게 조금 견제하고 조금 내 안에서 내부적으로 안전장치를 해왔던 이제 세 사람 중에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게 이제 매티스 국방장관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물러나고 만약에 국방장관에 또 그 볼턴과 같은 강경 세력이 등장하면 뭐 5월 달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이제 그 결말이 날지는 이제 지켜보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 큰 그 북한에서의 어떤 제안이나 어떤 기대했던 것만큼의 큰 어떤 성과가 안 나타나면 판 자체가 완전히 오히려 더 이제 위험해질 수 있어요. 위험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동 지역이 좀 상당히 불안정해요. 네. 이란에서는 엄청 중동 지역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중동 특히 이제 터키 쪽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터키가 이제 러시아 쪽으로 갖다 달라붙고 있기 때문에 쿠르드족하고의 또 문제도 있고 이제 이제 IS 퇴치할 때에 이제 미국이 쿠르드족을 이용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쿠르드족의 이제 그 팔레스타인처럼 자치 영토나 자치권을 이렇게 약속을 했겠죠. 네. 그걸 터키가 쳐버렸어요 지금 이번에. 다 쳐버려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유럽 연합이나 나토하고 터키 그다음에 미국하고 간에 상당한 지금 긴장 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죠. 어쨌든 뭐 그런 중동 지역 자체가 또 이제 상당히 이렇게 불안정해지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라면 역시 중동 지역이 먼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강경 그 파들이 오히려 그 중동 문제의 그 정신을 이렇게
팔려서 북핵 문제에 네. 신경을 쓰기가 힘들어질 가능성도 물론 이제 미국의 나라가 크니까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부가 네. 그런데다가 북핵 문제 같은 경우는 북핵과 관련해서 계속 그 긴장을 조성하고 이용을 하려고 했던 주변에 핵심 인물이 곧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그나마 또 다행스러운 호재죠. 일본의 아베 총리가. 네. 날아갈 것 같아요. 아베 총리가 만약에 이제 그 날아가게 되면 9월 달에 이제 자민당 총선이니까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어요. 네. 9월 달에. 그러니까 뭐 5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시 달려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래도 현재로서는 지금 아베가 이제 극도의 일본 국민들도 불신을 사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한들 이제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이. 이번에도 아베 총리가 이제 그 막판에 몰리니까 무리수를 던졌죠. 개헌 카드를 또 쐈죠. 개헌 카드를 자위대 관련된 개헌안을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 건데 전 같았으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이나 뭐 그 여론들이 대서투표했겠죠. 예, 뭐 그렇게 크게 뭐랄까 이렇게 나쁘게 받아들이거나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건데 어쨌든 지금 아베의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아베가 이제 개헌 카드를 던진 게 저놈이 또 꼼수를 부려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받아들인다라는. 도리어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고 꼼수를 부렸다. 그러니까는 일본의 거의 모든 언론이 다 총공세를 펼쳐버린 거예요. 아베 총리가 개헌 카드를 이렇게 다시 꺼내든 것이 그 자리에 끝까지 붙어 있으려고 하는 정말로 그 비열한 행동이다라고 총공세를 지금 언론들이 펼쳐가 두드러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볼 때도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도 지금 북핵 문제가 북한과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절호의 기회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보손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도 여태까지 북한이 한 행태를 보면 시간 끄기만 해왔다. 진정성 있는 그런 거를 안 하면 그 경고를 하는 발언도 좀 했더라고요. 북한에 대해서. 어쨌든 북한이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결정적일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얼핏 좀 언급을 한 적은 있죠. 추측을 했었죠. 추측. 그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그런 관련된 사실들이 이제 드러나면 뭐 이제 판단이 파악이 되겠지만 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북한이 왜 갑작스럽게 180도 태도 돌변을 해서 뭔가 이렇게 개방하려고 어떤 아니면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느냐, 그것이 진짜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또 쇼였다라고 하면 위험해요, 진짜. 작살 날 것 같아요. 쇼였다라고 하면 위험해요. 그래서는 뭐 선제 공격의 명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위험해요. 뭐 이런 뭐 대충 이제 이런 정도 하고 국내 문제로 막 조금 하고 넘어가죠. 네, 국내 문제. 그 아베 씨가 좀 비열하고 그렇게 비춰지고 꼼수 부린다고 하는데 이분같이 꼼수를 부리고 비열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22일 111억 원 뇌물수수와 다스 비자금 348억 원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옛날 같았으면 굉장히 좋아라 했을 텐데 생각보다 이렇게 좀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고소하다 막 이렇게 뭐 사필 규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 이명박이 저지른 비리가 다스에만 한정이 돼 있지는 않잖아요. 또 그 생각이 또 드니까 좀 기분이 좀 이렇게 찝찝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원님? 그 들어갈 분이 들어간 거라서 사실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와닿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딱 시작하기 전 그 해 2월에 숭례문이 불탔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 보면서 나라 망한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서 숭례문 타면 항상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분이 5년 동안 대통령 하면서 한 일에 비해서 지금 적용된 범위나 이런 게 18개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계속 연장이 될 수 있는지 않는지도 좀 의문이 가고 그러니까 구속기간이 그리고 전직 대통령 중에 2분이 지금 들어갔다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4명. 전대환, 노태우, 네. 박근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가 계신 분 말고 갔다 오신 분들 2분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덩덩거리면서 살고 있는 거 보면 저 사람이 과연 오래 있을까? 죽을 때까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명박 구속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신문이 딱 나오는데 그 베스트 댓글 있잖아요. 베스트 댓글이 이제 4대강 비리를 밝혀주세요. 이거였거든요. 4대강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원외교나 뭐 4대강 비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참여한 대기업들이나 뭐 네. 공무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서 아직 손을 못 대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이명박이 저지른 죄악 중에 다스는 되게 뭐 좀 사소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는 부가 2개더라고요. 첨단 범죄 수사 1부라는 데하고 특수 2부. 그러니까 첨수 1부에서는 다스 실소유 관련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고 특수 2부에서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하고 민간 영역 불법 자금 수수 의혹. 요거에 대해서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그 사건들이 터지면 사실 전체 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다뤄야 되는데 지극히 일부분만 다뤄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이게 사법체계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 이명박 씨 관련해서는 일단 뭐 조사나 수사 기간이 짧았다는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죠. 명백히 드러난 것만 가지고 지금 하는 거니까. 이렇게 짧았다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 포럼에도 그런 글들이 있던데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기소가 된 이제 그런 다스 문제라든지 네. 국정원제 비자금이라든지 특수활동비 이런 거 빼먹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건수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가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이명박 씨 관련해서 지금 분개하고 있는 것은 정책을 빙자해서 해먹어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4대강도 그렇고 우리 경제 시평에서 시리즈로 썼던 자원외교 비리 같은 것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포스코 비리가 요새 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포스코도 자원외교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너무나 지금 이제 방대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파고 들어가면 또 그 굉장히 또 많은 그 기업들이나 그 이렇게 정치권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 학계까지 다 연계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게 그 정책을 빙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을 빙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불법적으로 이렇게 그 돈을 빼먹은 거라든지 사기친 거라든지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잡아놓을 수 있겠지만 정책을 빙자해서 이렇게 그 서로 주고받은 그런 거래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분들이. 네. 네, 뭐 개인적으로 뭐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방금 우리 노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명의 대통령이 지금 이제 구속된 상태죠. 이게 한 정부에서 2명의 대통령이 구속된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검찰총장 한 명이 지금 2명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2명의 대통령이 구속된 거죠. 구속은 그렇게. 문무일 검찰총장이 역대 최초로 2명의 전직 대통령을 이거 검찰총장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정권의 이제 문제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2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만약에 그 반대파가 다음에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은 일이겠죠. 네. 똑같은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에요, 이게.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뭐 우연인지 뭐 의도했던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명박 씨 구속될 때 대통령이 밖에 나가버렸잖아요. 그랬군요. 부담인 거예요. 네. 네, 부담인 거예요. 그다음에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있죠. 언급을 안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개헌안을 이야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네. 아니 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2명의 대통령을 구속을 하면서 내놓은 개헌안이 어떻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하는 안을 내놨냐 이거예요. 뭐 일부에서는 그렇죠. 뭐 연임 4년 연임과 관련된 안을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 권한을 좀 줄이는 그런 개헌안이라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뭘 어떻게 해도 대통령제를 유지를 하면 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총리를 국회가 임명한다. 네. 예를 들어서 다수당이 그 대통령을 뽑은 당이 또 국회도 다수당이면 그게 그거잖아요. 그나마로 그건 좀. 그다음에 그 반대당이 총리를 임명하면 그러면 총리가 내각 임명권이 있냐 이거예요. 제청만 할 뿐이죠. 그럼 대통령이 거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사람 대청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차라리 그냥 아예 그냥 프랑스처럼 해버리든지 아니면은 그 뭐 다른 방식을 하든지. 근데 분명한 건 한 정권에서 2명의 대통령을 구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대통령제의 폐해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개헌안을 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번에 이렇게 바꿀 수 없으니까 이렇게 포석을 두듯이 이게 하나하나씩. 무슨 개헌 단번에 개헌은 다 단번에 바꾸는 거지. 네. 근데 이게 또 여론조사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국민들이 아니 그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든 몇몇 사람이 나가서 텔레비전 나가서 국민들하고 대화해가지고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금방 뒤집어져요. 정말로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이렇게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내각제로 좀 이렇게 바꾸는 게 국회로 이렇게 권한을 내준다는 것은 국회에다 국회가 이렇게 권한을 갖고서 이렇게 집단 통치를 하도록 하는 거는 우리 그게 집단 통치를 하도록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내각제로 가면은 이렇게 그 전직 그 권력자를 구속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 굉장히 희박할 거 아니에요. 내각제가 되면 뭐 잘못하면 바로 뭐 정부가 내각이 완전 바뀌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베처럼 이렇게 문서를 조작한다든지 뭐 하면 이게 나중에 그 형사처벌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네.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니까. 네. 그러니까 형사처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러나야 되죠. 지금 이제 재임에 있으니까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지. 물러나면은 이게 형사처벌에서 감옥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최대 폐단이 뭡니까? 최대 폐단이요. 임기 보장. 임명권. 정책을 빙자해서 돈을 확 빼먹어 버리는 게 최대 폐단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명박이든 최순실이든 뭐 그런 거잖아요. 일권 사업 개입을 해가지고. 예, 군사정권 전두환 노태우 문제 뭐였어요? 전부 그냥 그 돈 빼먹은 거 했잖아요. 사실은 부하들 공기업 다 이렇게 매각 헐값에 넘겨서 지 사이 만들고 막 했잖아요. 네. 그 뭐죠? SK 그한테 뭐 다 넘기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 딸 시집 보내고 했잖아요. 네, 노세영 씨. 그러니까 그 혼란을 겪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개헌은 현실적으로 한국당이 반대하니까 그렇죠. 물리적으로 개헌하기는 힘들고 그냥 어느 분이 말한 한 것처럼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이게 이른바 지지자들이 막 이렇게 떠들고 하니까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었으니까 한 달 안에 신용은 내야 되고 하니까 그냥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던져본 것 정도. 근데 이제
내각제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그 신뢰가 낮은 게 지금 국회 구성에 자유한국당 그 국회의원들 같은 사람들이 총리가 되고 장관 되는 저처럼 엉터리 같은 놈들이 국회 내각까지 책임진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또 또라이죠. 막 또라이도 그런 상또라이가 내각제를 하자라는 게 뭐 때문에 하는 그런 사람들 갈아치우려고 지금 내각제 그렇죠. 하자라는 건데. 네, 그렇죠. 내각제를 하면 만약에 내각제를 안 하면 그럼 그 사람들이 없어지냐 이거예요. 계속 마르고 닳도록 해먹잖아요 지금. 그래서 문제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왕적 대통령제 끼고 돌면서 마르고 닳도록 해서 지금 마르고 닳도록 이명박 박근혜를 양산해내고 있잖아요. 무능한 또 정부를 계속 양산해내고 있잖아요. 반대 무슨 진보 진영이나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마치 좀 정권 잡아서 집권 시작했을 때는 당장이라도 일자리 문제 해결하고 뭐 소득주도 성장해서 임금 팍 올리고 막 뭐 재벌 대기업 때려잡고 뭐 하고 부동산 가격도 다 때려잡을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지금 하나라도 된 게 뭐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이게 그 합리적으로 토론이 되는 문화가 아예 그 토론을 계기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순간 자기들의 무능함이나 그 비리나 부패가 드러나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그 토론의 정치 구도를 갖는 내각제를 반대하죠.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겉으로는 이제 그 정부가 대통령제 2년 중임을 추진하니까 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면서 이제 겉으로만 내각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자한당이 의원 내각제를 주장을 해가지고 하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역으로 찔러라 이거예요. 역으로 찔러서 그걸 받아줘 버려라 이거. 그러면은 다음 총선 때 싹쓸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자기들이 그렇게 자신이 있다라면 자한당은 이제 다 붕괴됐다라고 자신한다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사실 자한당이 붕괴되는 걸 민주당이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자기들도 같이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그 페이스북이나 온라인에서 이렇게 글 올라온 거 보면 내각제를 주장하면은 자한당이랑 똑같은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 미친놈들 정말로 미친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헌법 교육의 통치 구조와 관련돼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각제가 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그 얼마 전에 뭐 최장직 교수가 내각제가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예전에는 최장직 교수 막 이렇게 떠받들던 사람들이 최장직 교수가 이제 내각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는 좀 이제 접어야 될 때다. 내각제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또 저 자한당 놈이네 일배 같은 뭐 이렇게 또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마 그 문재인 정부도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기는 좀 힘들지만 무진장한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정권 이제 후기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지금이야 뭐 워낙 또 대통령이 또 인품이나 개인기적인 측면에서 인기를 견인해 나가고 노무현 대통령은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가 운영이 됐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만큼 깨끗하고 이렇게 정말로 그 인품이 뛰어난 사람들도 드물잖아요. 기존 정치 중에 거의 왜 그 DJ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그 군사 독재 정권에서 정말로 몇십 년 동안을 감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반독재 투쟁을 해왔는데 또 그 DJ만큼 그렇게 그 식견이 뛰어나고 경륜이 있는 사람도 어디가 있어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압도적이죠. 그렇죠. 통일 문제도 사실 그 토대를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죠. 근데 그러면 DJ가 그 경제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외환위기 극복했어요? 제가 했죠. 소장님이 보고서를 쓴 거를 관료들이 다 받아 적으면서 이 정도로 합시다. 언제 나중에 그 내각제와 관련해서 한번 내각제는 벌써 소장님 몇 번 하셨고 했는데도 전혀 뭐 듣고 싶지 않은 거여서 사실 설명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게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듣고 싶지 않은 거니까. 소장님이 자,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47회 2부에서는 미국의 그 안보 관련한 그 내각 교체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구속 그리고 개헌안에 관련해 짧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치기 전에 우리 오늘 특별 손님으로 오신 노원님 소감 한 말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번에도 소감했는데 또 하라고 하니까 지난번보다 이 방청객으로서의 네. 역할이 부진한 것 같아요. 혹여 다음에 또 나올 일이 있으면 열심히 발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선장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돼가지고 빠져들어서 딴 생각을 하다가도 선생님 다음 얘기도 밀려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선장님이 또 질문할까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를 어떻게 돼? 그 생각하느라고 일단 뭐 그래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또 나와서 그때는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엔 그 쪽대본 써가지고 오세요. 네. 쪽대본 써가지고 오세요. 자,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47회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문재인 대통령 후엔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에 누구를 대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4명에서 5명 정도는 나올 것입니다. 그분들의 대통령감이냐 아니냐는 제외하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만큼의 지지 기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지율이 60에서 70%가 넘고 원내 제1당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여당. 그런데도 국정은 삐걱거리기만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하는지, 그렇다고 해도 제대로 국정이 이루어질까요? 지지율 90% 이상, 200석이 넘는 의원수,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80% 이상의 여당 출신. 현재의 대통령제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시스템이라면 일당 독재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찬성률 100%에 육박하는 시스템과 무엇이 다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신문 안 읽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이 나라의 주인이라기보다는 한 개의 기업 부품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도 기업 부품이 되는 건가 생각하니 마음이 울적하고 울컥했습니다. 전 작년 이맘때 12주간의 정책 아카데미에서 정책 공부를 했습니다. 정책이라는 말도 생소했고 정치를 바꾸자는 슬로건에 왜 정책 공부인가라는 의문점도 있었습니다. 사법, 행정, 교육, 국방 등등 우리나라의 행정부처에 관계된 정책에 대해 PPT를 준비하면서 그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정책은 정치의 최종 결과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욕하지만 그들은 입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입법 개수가 많으면 그래도 그 국회의원은 열심히 했다고 1차적으로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악법이든 좋은 법이든 간에 말입니다. 우리는 입법만 한다고 혜택을 받는 게 아닙니다. 행정기관을 통해 혜택이든 불편이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정치가 아닌 정책을 서비스 받는 것이지 국회의원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은 행정을 탓하고 행정 수반을 비난하고 행정은 집행 기준이 되는 법률이 이렇다 하며 책임을 국회의원에게 넘기며 책임 소재는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 무한루픈 속에 전 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항상 배워만 왔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나보다 학벌이 좋다고, 나보다 지위가 높다고, 나보다 경험이 많다고, 어떤 이유에서든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따라만 해야 하는. 전 옛날 사람이니까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바라보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기만 해서는 무한루프에 빠질 뿐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학생 신분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학생 신분이 탈피한다고 해서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전 정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봅니다. 배친을 통해서,
그리고 정책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들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또 다 잘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도 나와 같은 것을 느끼고 학생 신분을 탈출하고 있다는 것을 그를 통해 느꼈기 때문에 같이 가려 합니다. 12주간의 정책 아카데미 굉장히 힘들었지만 저에게 용기를 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용기를 찾도록 해준 그 작년 이맘때 시간에 너무 감사합니다. 정책 아카데미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